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 그 중에서도 미국의 뇌라고 불리는 펜타곤, 국방부 지하 깊숙한 벙커 상황실입니다. 지금 이곳의 공기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 전장을 지휘하느라 바빴을 사성 장군들과 넥타이를 메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CIA의 엘리트 분석관들이 거대한 세계 지도 하나를 둘러싸고 심각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붉은색 마커펜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어떤 지점을 향해 아주 거칠고 다급하게 동그라미를 치고 있죠. 탁탁탁. 펜 끝이 지도를 때리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집니다. 과연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곳은 어디일까요?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일까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포탄이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나 중동의 최전선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뇌부가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곳은 지도 앱을 켜도 편의점 하나 찾기 힘든 대한민국 강원도, 그 중에서도 첩첩산 중인 영월의 해발 600m 상홀짝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미국 백악관의 주인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이 코딱지만 한 한국의 시골 마을을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0년 전 문을 닫고 잡초만 무성해진 이 폐광의 녹슨갱도 문을 여는 순간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던 자원 갑질을 단 한 방에 끝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자랑하는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무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게 막아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한국의 땅 밑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제발 물량 좀 배정해주세요 라며 줄을 서고 그 콧대 높던 일본이 굽신거리게 만든 이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반갑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뉴스 뼈만 발라서 횟감처럼 싱싱하게 썰어드리는 가슴 뛰는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니 우리는 오직 사람 머리와 기술로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땅속의 보물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땅 파봐야 나오는 건 흙이랑 돌멩이뿐이고 기껏해야 연탄 만들 때 쓰는 석탄 조금 나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상식이 사실은 완벽하게 틀린 거짓말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 땅 밑에 마블 영화에나 나오는 비브라늄급의 미친 자원이 잠들어 있었다면요? 심지어 그 양이 전 세계 공급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압도적인 세계 최대 규모라면요? 오늘 다룰 주제는 30년 만에 본긴이 해제된 강원도의 전설 상동 텅스텐 광산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루한 광산 재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자원거지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원 안보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등산 가실 때 발에 채는 돌멩이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펜타곤이 주목한 그 비밀의 문을 열러 가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왜 지금, 하필 2026년이라는 시점에 이 오래된 광산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 방산업계와 반도체 업계에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타이머가 멈추는 시간은 정확히 2026년 1월 1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든 날입니다. 바로 전략물자법에 의한 초강력 규제가 시작되는 날이죠.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와 장비에 중국산, 러시아산, 이란산, 북한산 텅스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만약 어떤 방산업체가 구하기 힘들어서요
라며 몰래 중국산 텅스텐을 섞어 쓰다가 걸렸다? 그 회사는 미군 납품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합니다. 일종의 기업 사형 선고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화라는 명목 아래 값싼 중국산 자원을 펑펑 써왔습니다. 어차피 땅 파서 나오는 건 힘들고 더러운 일이니까 중국한테 시키자. 우리는 앉아서 싼값에 사다 쓰면 그만이야. 이게 미국의 계산이었죠.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계산은 최악의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느 날 아침에 기분이 나빠서 야, 오늘부터 미국한테 텅스텐 수출 금지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의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그 즉시 올 스톱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약을 못 만드니까요. 탱크를 못 만드니까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국방력이 중국의 말 한마디에 마비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안보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발작 버튼이 눌린 겁니다. 당장 중국산 자원 의존도를 끊어라. 어디든 좋으니 중국 말고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자원을 가져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 그리고 우리 옆나라 일본까지 서방 세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죠. 그들은 지구본을 미친 듯이 돌려가며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매장량이 너무 적습니다. 포르투갈, 품위가 너무 낮아서 돈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정치가 너무 불안해서 언제 내전이 터질지 모릅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어디 믿을 만한 나라 없나? 양도 많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랑 끝까지 함께할 강력한 동맹국. 미국 지질조사국 요원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문서 하나가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을 호령했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상동. 미국 조사관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한국, 삼성과 현대가 있는 그 한국, 거기 광산 문 닫았다며? 네, 30년 전에 닫았는데 최근 위성사진과 지질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보니 매장량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답니다. 심지어 품질은 중국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라고? 당장 짐 싸! 한국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자원 전문가들과 특사단이 헬기를 타고 강원도 영월 상울짜기에 급파된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잠겨있던 갱도의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랜턴을 비췄을 때 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어둡고 습한 갱도 벽면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검은 보석이 끝도 없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 텅스텐이라는 놈이 뭐길래 미국이 법까지 바꿔가며 난리를 치는 걸까요? 단순히 전구나 만드는 금속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금속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도대체 이 텅스텐이라는 놈이 뭐길래 다들 이 난리일까요? 혹시 집에 있는 백열정우 필라멘트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텅스텐의 진짜 위력을 보신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든 손이 조금 떨리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녀석의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원소기호 WB 번호 74번입니다. 영어로는 텅스텐이라고 부르지만 독일어권이나 화학계에서는 볼프람이라고 부릅니다.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늑대의 침 혹은 늑대의 그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거든요. 중세 연금술사들이 주석을 재련하려고 할 때 이 광물이 섞여 있으면 마치 늑대가 양을 잡아먹듯 다른 금속들을 다 먹어치우고 못쓰게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야성적인 이름이죠. 녀석의 스펙을 뜯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첫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뜨거운 열을 잘 견디는 놈입니다.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단단하다고 믿는 강철이 약 1500도면 흐물흐물한 엿가락처럼 녹아내립니다. 용광로 보셨죠? 쇳물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텅스텐은 무려 3.422도가 되어야 겨우 녹기 시작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입니다. 즉,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이상을 맨몸으로 버티는 유일한 금속이라는 겁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수천 도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우주선 외벽, 미사일 탄두가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단단하기는 또 얼마나 단단한지. 자연계 광물 중에서는 다이아몬드 바로 다음으로 단단합니다. 망치로 때려도 흠집 하나 안 납니다. 오히려 때린 망치가 찌그러지죠.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성질, 미친 내열성과 미친 경도,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요? 단순히 전구나 만드는 데 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물건, 무기에 들어갑니다.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대 전차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 바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줄여서 일명 날탄입니다. 요즘 최신 전차들은 장갑이 워낙 두껍고 단단해서 과거처럼 펑 하고 폭발하는 고폭탄으로는 뚫을 수가 의식 없습니다. 겉에서 터져봐야 흠집만 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주 뾰족하고 무겁고 단단한 쇠막대기를 음속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쏘아서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장갑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자. 마치 바늘로 두부를 뚫듯이, 바늘로 강철판을 뚫듯이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뚫고 들어가는 그 바늘, 즉 관통자의 재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차가 포를 쏠 때 포신 내부에서는 순간적으로 수천 도의 열과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인 적 전차의 장갑에 충돌하는 순간 그 마찰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이걸 일반 쇠나 강철로 만들었다? 발사되는 순간 열을 못 이겨서 휘어지거나 충돌하자마자 녹아서 찐빵처럼 퍼져버립니다. 목표물에 구멍을 내기도 전에 엿가락이 되는 거죠. 여기서 텅스텐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납보다 1.77배나 무거운 고밀도,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힘, 그리고 수천도의 마찰에도 절대 모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뾰족함을 유지하는 내열성, 심지어 텅스텐은 충돌 시 표면이 벗겨지면서 더 날카로워지는 자기 단련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금속은 우주에 딱 두 가지뿐입니다. 열화 우라늄과 텅스텐. 하지만 열화 우라늄은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군대의 주력 전차 포탄,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는 물론이고 미군의 자존심인 에이브럼스 탱크의 포탄 탄심은 100% 텅스텐 중합금으로 만듭니다. 즉, 텅스텐이 없으면 수백억 원짜리 탱크는 그냥 소의 덩어리 관상용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포를 쏴도 적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요. 미군이 왜 2026년부터 중국산 텅스텐 금지령을 내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기의 이빨을 적국인 중국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A 작가님, 저는 전쟁 같은 거 관심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니터도 텅스텐 없으면 벽돌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그 쌀을 짓기 위해서는 밥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깎고 쌓아 올릴 때 전기가 통하는 아주 얇은 배선을 깔아야 하는데요. 요즘 반도체는 나노 단위로 작아지면서 그 미세한 구멍을 채우는 게 기술의 핵심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고성능화되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구리는 그 열을 못 견디고 녹거나 주변으로 퍼져나가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이때 그 좁은 구멍을 빈틈없이 채워주고 엄청난 고열을 견디며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유일한 물질, 바로 육불화 텅스텐이라는 특수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없으면 삼성전자의 3D 낸드 플래시니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니 하는 것들을 아예 만들 수가 이제 없습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텅스텐의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텅스텐은 그 쌀을 짓는 가마솥이자 밥솥의 내솥인 셈이죠. 심지어 미래 에너지의 끝판왕, 핵융합 발전 아시죠? 인공태양 KSTR나 국제 핵융합 실험로 같은 거요. 그 안에서 1억 도가 넘는 플라스마 불꽃이 타오릅니다. 지구상 어떤 물질이 1억 도를 견딥니까? 다 증발하죠. 그런데 그 불꽃과 가장 가까이 닿는 벽, 일명 디버터를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네, 또 텅스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열에 강한 놈이 그나마 버텨주니까요. 결론적으로 텅스텐은 20세기 산업혁명을 완성했고 21세기 디지털 혁명을 지탱하며 미래 에너지 혁명까지 책임질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사라지는 중요한 금속인데 신은 공평하지 않게도 이 금속을 특정 국가에만 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나라가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30년 전 잊혀진 대한민국 강원도의 한 폐광이 어떻게 전 세계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제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두가 부자를 꿈꾸던 그 시절,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전설의 고향, 1970년대의 상동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화려한 시절과 뼈아픈 눈물이 동시에 묻혀 있거든요. 꽉 잡으세요. 타임머신 출발합니다.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흑백TV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오고 공장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시절.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우리는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했고 국민소득은 바닥을 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60% 이상을 단 하나의 기업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전자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닙니다. 바로 국영기업 대한중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대가족을 혼자서 먹여 살린 국가대표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마다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우리 산업의 척추인 포항제철소, 농사를 짓게 해준 비료 공장들, 이거 다 어디서 난 돈으로 지었을까요? 해외 차관도 있었지만 핵심 자금줄은 바로 강원도 연월 상동광산에서 캐낸 텅스텐을 미국과 유럽에 팔아 벌어들인 달러였습니다. 당시 상동광산은 단일 광산으로는 전 세계 1위 생산량을 자랑했습니다. 양만 많았냐? 아닙니다. 품질은 더 미쳤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도 코리안 텅스텐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프리미엄을 얹어줬을 정도입니다. 한국산은 불순물이 없다, 최고다 라며 서로 사가려고 줄을 섰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1등 공신은 강원도 광부들이 지하 700m 막장에서 흘린 검은 땀과 텅스텐이라는 검은 돌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항제철의 설립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바로 대한중석의 흑자에서 나왔다는 건 경제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팩트입니다. 그 시절 영월군 상동급의 풍경은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무려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방군 단위 인구가 이 좁은 상골짜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전국 팔도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얼마나 돈이 넘쳐났는지 당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상동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입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당시 기록을 보면 상동광산 직원들의 월급이 서울의 대기업 직원이나 고위 공무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보너스가 터지는 날이면 영월 시내 현금 인출기가 마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면 탄가루를 뒤집어 쓴 광부들이 쏟아져 나와 삼겹살집과 술집으로 향했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인구 대비 돼지고기와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 명동이 아니라 강원도 상동이었다고 합니다. 산골짜기에 최신식 극장이 들어서고 다방에는 아가씨들이 넘쳐나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 그곳이 바로 1970년대의 상동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현장이나 라스베이거스를 방불케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검은 노다지가 영원히 우리를 배불리 먹여 살려줄 것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요. 광부들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내가 캐는 이 돌이 나라를 지킨다랴는 사명감도 있었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저 바다 건너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아니 황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잠자던 사자, 중국이 눈을 뜬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아주 유명하고도 섬뜩한 말을 남깁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땅속에 묻힌 어마어마한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이른바 자원 굴기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아주 잔인했습니다. 바로 덤핑, 즉 가격 후려치기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쏟아부어 캐내면 캐낼수록 손해를 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텅스텐을 전 세계 시장에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온의 원가 얼마야? 100원? 우리는 50원에 팔게. 아니 30원에 팔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당시 중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인권? 그런 거 이슈 없었죠. 둘째, 환경 규제 무시했습니다. 산을 통째로 깎고 강물을 오염시키면서 미친 듯이 캐냈으니까요. 자본주의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코리아 텅스텐의 품질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가격이 절반, 아니 3분의 1 수준으로 치고 들어오니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바이어들은 하나둘 의리를 저버리고 한국을 떠나 중국산 텅스텐으로 갈아탔습니다. 야, 미안하다. 품질 조금 떨어지면 어때? 가격이 깡패인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 논리 앞에 대한중석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1994년 2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했던 상동광산의 채굴 장비 전원이 꺼졌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면서 폐광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날 상동급 전체가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굴을 파던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북적이던 시장통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천천명 남짓한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극장 간판은 떨어져 나가 뒹굴고 사택마을은 흉가가 되어버렸죠.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이 깊은 잠에 빠져든 역사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텅스텐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핵심 자원을 중국 수입에 100% 의존하는 아주 위태로운 구조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원은 사다 쓰면 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동광산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전설 속 이야기로 남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정부의 관심 속에서도 완전히 잊혔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중국 때문에 2026년 지금 이 죽어가던 상동광산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유럽의 맹주 독일이 영양제를 놔주면서 말이죠.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그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폐광되던 그날 모두가 떠날 때 묵묵히 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숨겨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기적의 타임캡슐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타임캡슐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활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야기는 다시 눈물의 1994년으로 돌아갑니다. 광산문을 닫던 날 회사는 망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통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 더미는 불태워지거나 고물상 폐지 줍는 리어카로 실려갑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돈 되는 집기는 다 뜯어가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을 받죠. 그런데 당시 대한중석의 지질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퇴직금보다 더 소중하게 챙긴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질도와 시추코어 데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시추코어가 뭐냐면요. 병원에서 조직 검사할 때 바늘로 살점을 떼어내죠. 그것처럼 땅속 깊은 곳을 특수 드릴로 뚫어서 뽑아 올린 길쭉한 원통형 암석 샘플입니다. 이걸 보면 땅속 몇 미터의 텅스텐이 있는지, 품위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돌멩이가 아니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내가 청춘을 바쳐 지하 700mm를 기어다니며 찾아낸 대한민국의 혈관 지도다. 지금은 중국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아서 문을 닫지만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고 시절이 바뀌면 후배들이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때 이 지도가 예지롭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맨 땅을 파야 한다.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그들은 이 방대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마치 타임캡슐처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복사하고 완벽하게 분류해서 보관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요.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누군가는 그깟 옛날 서류 버려라, 짐만 된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이 자료를 지켰습니다. 마치 언젠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처럼 말이죠. 그리고 2010년대 후반 드디어 그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광산 재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의 자원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은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에 텅스텐이 많다고 에이 30년 전에 망한 광산이라며 데이터는 있어? 옛날 데이터 그거 믿을 수나 있겠어?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콧방귀를 뀌며 창고에 쌓인 누런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장비인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과 AI 지질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 실제 땅속 데이터와 대조해 보았죠. 그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Oh my God, it's perfect. 30년 전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손으로 그리고 타자기로 친 데이터가 21세기 최첨단 장비로 분석한 결과와 오차범위 1% 이내로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광맥의 위치, 텅스텐의 품위, 암석의 강도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 외국인 임원은 한국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 어제 만든 겁니까? 어떻게 30년 전 데이터가 이렇게 생생합니까? 당신들 도대체 그 어두운 땅 속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건 마치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남겨둔 보물지도가 구글맵보다 더 정확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꼼꼼함, 그리고 기록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보존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바로 시간과 돈 때문입니다. 보통 광산을 맨 땅에서 새로 개발하려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탐사하고 시추하고 매장량 계산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 영향 평가받고 이거 다 하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돈은요? 시추구멍 하나 뚫는 데만 수천만 원이랍니다. 전체 탐사 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깨지죠.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 없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보물지도 덕분에 상동 프로젝트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겁니다. 초기 탐사 비용 수천억 원, 거의 0원에 가깝게 아꼈습니다. 이미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지도 보고 여기 파면 나오네 하고 파면 되는 수준인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이 아무리 가격 공세를 퍼부어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남들이 10년 걸려 할 걸 다 해놓고 시작했으니까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갔으니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30년 전 눈물을 머금고 광산을 떠나면서도 이 자료만큼은 꼭 지켜다오 라고 부탁했던 이름 모를 과장님, 부장님들. 그분들이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 자원부활 드라마의 숨은 주연이자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한국을 원해도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30년 묵은 보물지도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땅속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품질 텅스텐이 잠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꺼낼 완벽한 가이드북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판을 벌일 차례입니다. 그러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은 전 세계의 큰손들이 강원도 영월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과거 우리에게 소재 부품 안 준다며 큰소리치던 일본, 그리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이 한국에 와서 돈보따리를 풀고 굽신거리는 사이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물밑에서는 어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 슈퍼갑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미국 전문가들이 상동광산에 와서 기절초풍한 이유, 단순히 옛날 데이터가 정확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눈이 뒤집힌 이유는 이 광산이 가진 압도적인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산 텅스텐이 믹스커피라면 우리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최고급 에스프레소, 아니 타피였거든요.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진한가입니다. 먼저 진한 정도인 품위부터 보시죠. 광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광산이 아닙니다. 흙 1톤을 팠을 때 텅스텐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텅스텐 광산들의 평균 품위는 약 0.18%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 한 공기에 쌀알은 몇 개 없고 돌만 잔뜩 씹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쓸만하게 만들려면 화학약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정제해야 하죠. 환경오염은 덤이고요. 그런데 우리 상동광산은 놀라지 마세요. 평균 품위가 0.74%, 좋은 곳은 0.74%입니다. 중국산 평균보다 2.5배에서 4배 이상 높습니다. 심지어 지하 깊은 곳의 본맥에서는 2.5%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고순도 광맥도 발견됩니다. 이건 흙을 파서 텅스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텅스텐 덩어리를 줍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품질은 없습니다. 그럼 양은 얼마나 되냐? 지금까지 시추를 통해 확인된 매장량만 무려 5,800만 톤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중국에서 수입을 당장 오늘부터 여겨우로 만들어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서방 세계 전체가 수십 년 동안 펑펑 쓰고도 남을 양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 광산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8,800만 톤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자원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상동광산은 단순한 광산이 아닙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협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서방 진영의 전략적 요새이자 유일한 보물창고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마 우리 예리하신 구독자님들은 댓글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작가님,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요. 팩트체크 좀 합시다. 상동광산 주인 한국 기업 아니잖아요. 캐나다 기업 알몬티라면서요. 그럼 남의 나라 회사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국부 유출 아니에요? 네, 팩트 맞습니다. 뼈아픈 사실이죠. IMF 외환 위기 때 국영기업이었던 대한중석이 공중분해되면서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결국 현재 상동광산의 지분 100%는 캐나다 기업인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된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고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알몬티는 캐나다 기업, 즉 미국의 최우방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전략물자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만약 중국 자본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에 돈을 대준 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국영은행이 독일 정부의 보증을 서고 무려 약 1,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쏴줬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 은행이 자기네 나라도 아닌 한국 땅 광산 개발에 왜 1,000억을 턱하니 내줬을까요? 독일도 급하니까요. 벤츠, BMW, 아우디, 독일의 자랑인 자동차 산업과 정밀 기계 산업이 텅스텐 없으면 다 멈춥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은 캐나다와 독일이 되고 리스크도 그들이 집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한국에 생기고 공장도 한국에 지어지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한국 영월군과 국세청에 냅니다. 우리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우리 땅을 개발해서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빚내서 개발하다가 실패하면 그 빚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외국 자본이 다 떠안은 셈이죠. 나쁘지 않은 장사 아닙니까? 게다가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회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히 원석만 캐서 해외로 나르는 빨대 꽂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광산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이것을 짓고 있습니다. 산화 텅스텐 재련 공장. 보통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자원의 저주 때문입니다. 땅에서 캔 원석을 헐값에 선진국에 팔고 선진국은 그걸 가공해서 10배, 100배 비싼 완제품으로 다시 그 나라에 팝니다. 대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이죠. 하지만 상동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영월광산 바로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 텅스텐 원석 가격이 1이라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든 중간재는 3, 4배, 그걸로 만든 특수가스나 금속 제품은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제 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소재를 파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채굴부터 재련, 정련, 그리고 최종 제품 생산까지 한 곳에서 다 해치우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거죠. 전 세계 텅스텐 광산 중에 광산과 재련 공장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곳은 상동이 유일합니다. 물류비 킹원입니다. 게임 끝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몬티 측은 한국 정부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우선 공급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의 55%는 무조건 대한민국 기업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미국이나 독일이 야, 우리 급하니까 우리한테 다 넘겨 라고 압박을 해도 알몬티는 sorry, 우리는 한국이랑 먼저 계약했어 라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리 반도체 공장, 우리 방산 공장으로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원 안보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수출 안 해 라고 협박해도 우리는 그래 하지 마. 우리 뒷마당에 수십 년치 쌓여 있어 라고 쿨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국과 독일의 돈으로 공장을 짓고 생산 물량의 절반을 확보하는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고 나니까 가장 똥줄이 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 아닙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었어요. 겹친 나라 일본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반도체 소재 안 준다며 큰 소리치던 일본이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뀌어 텅스텐 좀 달라고 우리에게 읍소하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이다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7월에 그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을 막으면서 우리에게 기습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던 그 치욕스러운 날들 말입니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너네는 조립이나 할 줄 알지? 소재 만드는 원천 기술 없잖아. 우리 물건 없으면 삼성전자 공장 멈출 텐데 어디 한번 버텨봐. 무릎 꿇고 빌면 봐줄게. 우리는 분노했고 절치부심했습니다. 온 국민이 노 재팬을 외쳤고 기업들은 소부장 독립을 외치며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180도, 아니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을이 되고 우리가 슈퍼갑이 된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제조업 역사가 길어서 텅스텐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엔진, 환하게 로봇 관절, 정밀 금형, 이거 다 텅스텐 공구로 깎아야 하고 텅스텐 합금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일본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 저가 텅스텐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막히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공포가 시작되자 일본 산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큰일 났다. 중국산 못 쓰면 우리는 어디서 구하지? 호주는 너무 멀고 미국은 자기들 쓰기도 바쁘다는데 그때 그들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옆 나라 한국의 상동광산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종합상사들과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비밀리에 강원도 영월과 알몬티 서울사무소를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저기 한국 형님들 상동광산 텅스텐 우리 일본 몫으로 물량 배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격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장 멈추게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팔아줄게 감사히 생각해 라고 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읍소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쿨하고 도도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미국 펜타곤 물량 맞춰주기도 바쁘고요. 독일이랑 유럽 쪽에서도 달라고 난리라서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남는 거 있으면 검토는 해볼게요.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원을 무기로 쥐고 주변국을 줄 세우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전략 자원 보유국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2019년의 서름을 자원 하나로 완벽하게 되갚아준 셈입니다.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나비 효과는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이라는 작은 도시를 기적처럼 바꿔놓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월 상도급은 젊은이는 다 떠나고 빈집만 흉하게 남은 지방 소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았고 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영월 읍내에 가보십시오. 풍경이 싹 달라졌습니다. 안전모를 쓴 푸른 눈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편의점에서 웃으며 컵라면을 먹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고학력 연구원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서 폐교 위기였던 초등학교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부동산엔 방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텅 비어있던 상가에는 식당과 카페가 들어서며 사장님들 입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단순히 땅 파는 광부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질학자, 화공학자, 환경 전문가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모여들면서 영월은 단순한 광산마을이 아니라 아시아의 텅스텐 실리콘밸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을 어르신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엔 텅스텐 값이 똥값이 돼서 우리가 망했었는데 이제는 그 텅스텐이 다시 우리를 살리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이것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게 첨단 자원 산업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멋진 해법입니다. 관광객 몇 명 유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지역을 살린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 시작해
1970년 대한중석의 영광과 1994년의 처절한 좌절을 지나 2026년 화려한 부활의 현장까지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 이죠 아니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상동광산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안보 파트너로, 독일에게는 믿을 수 있는 투자 파트너로, 그리고 일본에게는 줄을 서서 물건을 받아가는 핵심 고객으로.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판을 읽고 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뉴스에서 핵심 광물이나 공급망 재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그게 다 돈이고 국력입니다. 상동광산뿐만 아니라 바다 밑 혹은 또 다른 폐광에 제2, 제3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티타늄, 리튬, 히토류, 관련 주식이나 산업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투자의 기회는 항상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흙 속에 있으니까요. 둘째,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은 좁아 터지고 자원도 없어 라는 패배주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하늘이 내려준 5,700만 톤의 자원, 그것을 찾아내고 지켜낸 조상들의 끈기, 그리고 그 원석을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깎아내는 우리의 기술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강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어둠 속에서 다시 켜진 저 푸른 텅스텐 공장의 불빛. 그 빛은 단순히 광산의 조명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산책길에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보이신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지난 30년을 버텨온 우리의 땀방울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자원 독립의 통쾌한 방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자원 독립 만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하트 눌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동해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엄청난 히든 자원 이야기를 들고 더 싱싱하고 팔딱거리는 횟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뛰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